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준비하기 위해 우리 측 선발대가 내일 육로로 방북하는데요. 여야는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냐, 비핵화 성과냐, 이른바 프레임 전쟁과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까지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야 공방 어떤 내용들 오갔는지 보시겠습니다. 야당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네, 여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협조하라. 야당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급선무다. 이 두 가지의 프레임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프레임이란 말을 쓰셨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원래 이제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제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과거에 선거 때 보면은 전쟁이냐 평화냐 한쪽은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한쪽은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까지 이게 딱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여야는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빨리 판문점 비준 선언을 하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먼저 그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냐, 선우가 잘못됐다 이런 이제 프레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표는 정말 평화를 가져와서 전쟁 없는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단 합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절대 반대,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로만 자꾸만 끌고 가니까 이 중대차한 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정쟁에 과연 대상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의회가 보여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이지만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결의안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안보와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외교에서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그러한 나름대로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프레임을 놓고 머리를 맞댈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화라는 걸 놓고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예. 나온 김성태 원내대표 말이 맞죠.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되겠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저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래 핵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물질, 시설 이런 것들도 다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지금 김성태 대표의 얘기나 또 여당의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정상회담 전에 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난 4.27 선언이죠. 좀 비준 동의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미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대해서는 뭐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야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예. 판문점 선언을 논의하자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같은 주제 같지만 이 접근법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정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을 좀 벌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일부터 20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야가 이 판문점 선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논의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이미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초당적인 얘기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여권에서 조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을 하면서 그러나 어떤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예.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초당적인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도 이 프레임 전쟁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평화냐 비핵화냐라는 것이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가 가는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또 비핵화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걸 너무 자꾸만 분리시켜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런 점에서 조금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여야 간에 가장 또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특히 이 비준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계산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국회가 확실한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애초에 비준 동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꼼수 비용 축에도 문제가 여간 심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인식도 대단히 저급한 발상이 알 수 없습니다. 뭐 얼마가 올라오든 간에 이 예산은 국회에서 좀 조절하고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조차도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다라는 여당의 입장과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하는 것이냐 굉장히 비판적인 야당 입장 들으셨습니다. 이 국회 비준안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4.17 판문점 선언을 다 읽어보셨어요? 보긴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조 6항에 그러니까 2007년도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상식적인 게 뭐냐면 저는 한 3가지 정치권에다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에 나온 그대로 14선에서 합의된 거라면 14선에서 합의된 거와 판문점 4.27 선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그걸 가지고 여야가 일단은 논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 14 판문점 선언 2007년도 14 선언을 할 때 그때 정부가 추계한 비용이 통일부가 14조 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14조 원이 더 들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들 것인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나오는 추계 비용에서 나오는 약 6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가능할 것이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말은 뭐냐면 국회가 모든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지 무슨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혈세를 잘 관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차분하게 모여서 정말 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하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9월 19일 날 평양 만약에 그 선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판문점 선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차분하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갖다 놓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준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다음 주에 평양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지금 전에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판문점 비준선언을 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4.27 선언과 9.19 선언을 같이 갖다 놓고 정말 차분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냐는 것은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름대로 추계 비용을 발표해야 돼요. 정부가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런 걸 하라고 지금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부의 추계 비용과 국회 치해 비용을 갖다 놓고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지금처럼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면서 무슨 뭐 비준을 하라 하지 못한다. 이런 앵무새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저는 한번 좀 우리 정치권에다가
질문을 좀 던지고 싶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2007년도에 14선언 때 그때 이제 14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통일부가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그 당시 윤상현 의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에 질의를 했고 얼마나 비용이 들 것 같으냐. 14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랬더니 14조가 든다라고 통일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민간 기업 관련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4조라고 통일부가 얘기한 거는 꼭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민간 자본, 민자를 포함한 것, 지구지 금강산 관광 이런 게 다 중지됐습니다만 개성공단의 토지 임차료라든지 하다못해 북측의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 이런 건 다 기업이 줬던 것들이에요. 예. 국가 예산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4조가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알 것은 정부 예산과 민자가 같이 포함된 것을 추계해서 통일부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도 동의 비준을 제출했었어요. 물론 이제 뭐 거부됐었죠. 뭐 전혀 성사가 안 됐는데 그때 정부가 제출한 건 1948억 원이었어요. 이번에 지금 정부가 제출한 건 4,712억이고 지금 야당 얘기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는 너무 적다 금액이. 예. 그래서 아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꼼수 비용 추계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일단 걸쳐놓고 그런 다음에 이거 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꼼수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그러니까 그 당시 1948억 원, 이번에 4,712억 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는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거긴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이게 지금 예산이고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4,712억 북측하 어느 정도 얘기된 걸 냉동거란 얘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단지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상회담 며칠 앞두고 지금 야당은 어쨌든 정략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거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해라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도 여권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판문점 선언을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다음에 그때 차분하게 여야가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제1야당의 여러 가지 행태로 밀어볼 때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야당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은 뭉뚱그려가지고 이거 잠깐 퍼주기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까 그 퍼주기 뭐 평화냐 비핵화냐가 뭐 프레임이다 그랬잖아요. 예. 지나치게 퍼주기 프레임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정부가 제출하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조목조목 반박하되 왜 이런 항목이 더 많이 들어갔냐라든지 지금 김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거 지적하란 말이에요. 그런 거 지적하지 않고 이걸 뭉뚱그려서 다 퍼주기다. 지난 시절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1야당은. 예. 지금 이렇게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이런 마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와서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만남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퍼주기 프레임 그야말로 제1야당은 적어도 안보에 있어가지고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는데. 평양의 이번 3차 회담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핵시설을 포서 프로그램을 신고와 감찰과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명쾌하게 얘기하면은 그 상황은 좀 달라져요. 네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남북 경협이라든지 군사 충돌 방지 얘기한다고 한다면 야당도 전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라고 얘기하면은 지금도요. 예. 지금 통일부가 지난 2007년도에 얘기한 14조 원이 아니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데 최소한도 100조 원 정도가 든다는 거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에 관련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목표,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거를 비준해 줘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여야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잘 이루어서 합의문에 도출된 것처럼 이번 연내에 만약에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그리고 항구적인 이러한 수단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저는 국회에서 논의 내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안이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좀 쟁점들 계속 다뤄질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그 부동산 대책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여야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어졌는데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번에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단 뭐 최선의 카드, 투기를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은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 없이는 해결 못한다. 이건 뭐 조만간 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도 발표할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거래세를 낮춰서 처분 기회를 주자. 이런 바른미래당, 어떤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세가 아직 높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주말에도 이어진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제가 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부동산 투기라는 게 대책 몇 개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8번째 지금 이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작년 8.27 대책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래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양도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이번에 이제 1가구 2주택까지 이제 확대를 했잖아요. 이제 이른바 서울, 세종시 등 전국 43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그 주택들 중에서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시킨다는 거 하나 있고,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좀 확대시킨 건 있어요. 근데 사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요, 과표 3억, 과표 3억이면 시가가 꽤 높아요. 과표보다 또 있는 게 공시지가거든요. 공시지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도 깎고 공제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과표가 나오고 과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과표 3억이면요, 시가 거의 15억 이상일 겁니다,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남 지역 15에서 같은 한 거 17억 정도. 그 정도 될 얘기하고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사실 이번에 종부세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90여만 원 내던 세금을 한 100여만 원 내는 겁니다. 그럼 10여만 원 더 내는데 그 아파트 팔려고 하겠습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실익은 너무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팔아라는 의미가 보유세 강화예요. 그래서 서구 내게 보유세가 높은 경향이 있고 예. 거래세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에 따르면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고, 예. 또 하나 거래세도 중요한 게 이제 잔뜩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뭔가 이제 이걸 국가에서 자꾸만 정부에서 팔아서 공급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양도세가 높으니까 예. 이미 올라 있는데 투기 아닌 상태에서 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게 이낙연 총리가 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쪽은 숨통을 좀 터주면서 거래는 좀 하게 하면서 종부세를 강화하되 좀 확실하게 강화하는. 지금처럼 1가구 2주택 내지 3주택은 몇 프로 안 돼요, 국민들. 저 같은 게 별로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이번에 대책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무조건 보유세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 투기는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으로 투기 잡히기 전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세세한 뭐 2차, 3차 네. 대책 계속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번 대책이 실형이 되려면 이렇게 또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절차가 저는 있어야 뭐 여야가 부동산 또 집값 상승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모르지, 아니 뭐 자고 나면은 1억씩 올랐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세적 박탈감만이 아니라 이 국민 불신이 증대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 억제를 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게 안 잡히면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까지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곧 투기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 한 2, 3개월 정도 지나서 이 부분이 진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겠냐 안 이루어지겠냐를 면밀히 봐야 되는데 바로 어저께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예.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한 사람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적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제발 참여정부 때 17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네. 서울 집값 56%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8번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실로 하지는 말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저는 인적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대책을 내오니까 이 성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좀 고강도라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서 계속 정부 당국은 다음 그 주제 그리고 다음 그런 규제든 아니면은 어떤 대책이든 내놓을 텐데 계속해서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2달여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는지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3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충심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대표님께서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마를 안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네,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은 이게 또 안 한다고 하신 것 같다가 결국 또 열어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당권 경쟁에 어찌됐거나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패배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고지의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지방선거 때 그야말로 대패를 했잖아요. 흔히 이제 괴멸적 참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을 건너갔다 이번에 귀국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떠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그동안 여러 국민들이 물론 이제 뭐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뭐 또 안 좋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막말 논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과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이라는 것, 요즘 뭐 그런 용어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그야말로 갈등에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예. 홍준표 전 대표가 갈등을 많이 야기시켰잖아요. 갈등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뭔가 보이는 변화가 있은 다음에 예. 그래야지 전통적인 보수층들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예.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당권 도전하고 대권 도전하는 거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지금 본인은 당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나는 당권을 잡아야겠다고 판단하면은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반영돼서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무조건 안 된다고 원천 봉쇄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그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결국은 친박 대 비박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오픈시켜놓고 공개해놓고 한번 국민의 선택을 한번 받아봐라. 이런 것이 나은 방법이지. 지금 뭐 비대위원회 한 의원이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 나오면은 윤리위에 해부야 제명시키겠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 가지고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핵심적 사항이 되고 홍준표 전 대표만이 아니라 지금 보수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황교안 전 총리도 있고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빨리 비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로드맵을 만들어 놔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당권 도전을 하려는 마음을 숨기면서 이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재앙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줘서 완전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변화줄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특정한 인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그 안 속에서 당내 갈등을 더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김부성은 안 되고 홍준표도 안 되고 뭐 황교안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면 그럼 누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던지면은 그 자체가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